제가 이제 정치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치사 가르치면서 강론 내용들을 갖다 다 시대랑 결합해서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정치사 가르치고 강론 이제 별도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다 가르쳐 봤거든요. 초기에 둘 다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가르치는 게 제일 공부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정치사가 이제 뼈대가 되게 됐는데, 이 정치사 가르칠 때 제가 강론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 보면 이 내용들 하나 더 다루고, 한 번씩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연결고리 빼들어 가지고 있죠. 다른 강론들을 갖다 이제 더해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올 때 그 전년도 합격자 중에 최고령 합격자가 있어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최고령 합격자? 50대요? 50대? 50대는 너무 많지 않나요? 60살 은퇴인데. 40대 5반이세요, 40대 5반. 여러분 어머니 뻘이세요.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제대하고 이러셨으니까 거의 여러분 어머니 그 때인데, 이분이 이제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공부를 완성해서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전에 그분도 이제 처음 들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의문을 갖다 가지셨나 봐요. 야, 이게 정치사, 결국 시험 문제는 정치사랑 이렇게 경제사랑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데 이거 따로따로 공부해도 되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다 가지셨는데, 저는 이걸 갖다 반복을 하면 이게 저절로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수험생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체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인터뷰를 갖다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연결이 잘 안 돼요. 학생들마다 학습 능력이 좀 다른데, 뛰어난 학생들은 초반에 바로 연결하는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이 있어요. 10명에 한두 명 정도. 근데 이런 학생들은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한 번만에 연결을 갖다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한 2회독, 3회독, 그리고 한 4회독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 다예요. 그러니까 되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있죠. 이런 사람들도 반복을 하고 문제를 통해서 얘들을 갖다 연결하는 연습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치사라는 중심 뼈대를 중심으로 붙여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차근차근 지식을 갖다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두루뭉실하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완성했을 때 완성도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강론이랑 지금 떨어뜨려 놨다고 해서 절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결국 그 뭉쳐서 가르쳐도 되긴 해요. 그렇게 가르쳐도 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있죠. 깔끔하게 가르치는 방식이라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경제사끼리 묶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시험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있죠. 가장 어려운 고난도 유형은 뭐냐면, 각 시대별로 경제사를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의 월급 체제인 전시가, 조선의 월급 체제인 과전법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를 갖다 교차해 가면서 오답을 갖다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사 신분제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고려의 형례와 조선의 형례가 사회직지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요소들이 있죠. 뭐가 다른가 하면서 구별할 줄 아냐면서 문제가 구성되는 게 주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론 중심으로 각각의 주제들을 갖다가 모아서 다루는 게 실질적으로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정석인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고대 끝냈고 있죠. 고려 정치사 본격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전근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근대가 총 1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13문제 중에서 9문제 정도 있죠.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고려와 조선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려와 조선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많아요. 고려가 조금 완성도가 낮은 사회거든요. 이 완성도가 낮은 사회를 갖다가 완성시킨 나라가 이제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려를 갖다 조선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나, 요거 둘을 갖다 비교하는 측면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한 8에서 9문제 정도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에서 출제가 되는 거는 한 4대 문제 한 이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 그 정근대에서 이제 한 9문제 대부분이 출제가 이제 되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공부를 갖다 해주십시오. 자, 고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있죠. 고려 왕조 500년을 갖다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고려 왕조 500년을 갖다 제가 5개의 마디로 나눌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큰 하나의 어떤 대상을 갖다 우리가 한 번만에 완벽하게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큰 대상을 갖다 조그맣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지식들을 갖다 결함하면 있죠. 그 시대에 대한 공부가 이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려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있죠. 제가 이제 마디를 갖다 5개로 예쁘게 나눌 겁니다. 뭐를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고려 왕조 500년을 갖다 주도했던 정치 세력이 5개가 있어요. 그 정치 세력 중심으로 해서 5개 마디로 고려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고려를 갖다 주도했던 정치 세력이 누구냐면 호족이에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우리? 신라를 무너뜨렸던 신라 하대의 개혁 세력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 호족들이 신라를 갖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무너뜨린 세력들이 그 다음 세대의 주역이 돼가지고 있죠. 그 다음 시대의 초석을 갖다 까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고려도 마찬가지요. 고려를 나중에 무너뜨린 세력들이 신진사대부거든요. 요 신진사대부의 일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을 갖다 건국해가지고 조선 초기의 시스템을 갖다 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 이 호족이 주도했던 고려의 첫 번째 마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냐면 있죠. 통일신라 초기랑 비슷해요. 신라 통일되고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 나라가 새롭게 통일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이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내부적인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일신라 초기에 왕과 진골 귀족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이게 별로 부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신문왕이 초반에 너무 압승을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고려 같은 경우는 그 경쟁, 왕과 건국 세력 간의 경쟁이 팍 터지게 일어납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치열하게 있죠. 고려 때 왕과 건국 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피를 많이 보면서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부 왕건 때문이에요. 왕건 때문. 왕건이 성격이 좋죠. 왕건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 세력들을 갖다 다 제거해버리고 통일을 했어요? 아니면 전부 다 끌어안으면서 통일을 했어요? 전부 다 끌어안으면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는 피를 많이 안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힘센 세력들이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도 전부 다 힘을 갖다 온전한 채 있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왕건이 나중에 이 세력들을 갖다 품는 과정에서 결혼을 갖다 35번, 정식 부인이 35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정식 부인 밑으로 35명 정도에 이르는 정식 왕자들이 있어요. 왕건 죽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왕건은 워낙 오지랖이 넓어서 이 세력들을 갖다 다 끌어안았는데 왕건이 죽고 왕건 아들 때가 되면 왕건처럼 그 세력들을 갖다 다 끌어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왕자들 그리고 왕자들과 연결된 외갓집들 있지 않습니까? 빵빵한 외갓집들 간의 피바람이 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가, 건국 세력들, 호족 세력 간의 피바람이 이제 부는 시기. 그게 이제 호족 주도기. 그리고 이제 이 경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있죠. 고려의 시스템이 짜집니다. 고려란 나라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고려란 나라의 시스템을 갖다 짜는 과정에서 왕권을 갖다 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건국 세력들, 신하들의 힘을 갖다 강하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신하와 왕이 이제 박터지게 경쟁하던 시기. 그게 바로 이제 고려 첫 번째 마디 호족 주도기예요. 요 시기 왕이 이제 주인공 왕이 3명이 있어요. 태, 광, 성. 나름대로 이제 역사적 입지가 있고 역할을 갖다 수행했던 왕이 이제 3명이 있습니다. 태조, 광종, 성종. 요 3명을 갖다 여러분 구별할 줄 알면 있죠. 첫 번째 이제 호족 주도기를 갖다 제대로 이해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조 때 고려의 기틀이 짜여지기 시작하고 광종 때 그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을 성자가 들어갔어요. 성종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성종이 성자를 얻게 되냐면 드디어 이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왕과 건국 세력들이 너무 피를 갖다 많이 본 거예요. 둘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종이라는 왕이 왕이 이제 즉위하고 나면 신하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야, 우리 고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우리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될지 너네 신하들 한번 제안 한번 해보라. 이렇게 숙제를 갖다 내줬던 거예요. 그 숙제를 가장 잘 써서 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숙노라는 인물이에요. 최숙노가 시무 28조라는 28개의 건의책, 시무가 이제 건의예요. 신하가 왕의 건의라는 겁니다. 시무책을 올리는데 요 시무책의 정체가 뭐냐면 있죠. 왕과 건국 세력들의 타협안이에요. 타협안. 윈윈하자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서로 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일부 강화해줘서 왕도 행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국 세력들의 특권 일부 인정해주면 둘 다 행복하게 우리 공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숙노가 시무 28조를 올리고 있죠. 성종이 그 시무 28조를 갖다 수용해주면서 드디어 왕과 건국 세력 간의 경쟁이 있죠. 싸움이 드디어 이제 그치고 고려 사회가 그 시스템이 이제 정비되고 완비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성종이 성종이라는 이름을 갖다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과 공국 세력이 타협하고 나서 있죠. 공국 세력, 호족 세력 있죠. 호족 세력들 중에서 힘센 애들이 이제 중앙으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중앙 귀족화 됩니다. 중앙 귀족화. 이 중앙 귀족화된 세력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이 지배했던 시기가 대략 200년으로 써 있죠. 고려의 중기를 갖다 차지합니다. 고려의 중기. 시험에서는 중기란 단어가 잘 등장 안 하는데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기란 단어를 갖다 이해해 주면 좋아요. 중기는 어떤 시기냐면 전중후기 했을 때 전기는 있죠. 그 나라의 시스템이 짜여져가는 시기예요. 구축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중기는 그 시스템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있죠. 그 시스템이 그 나라다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기, 그게 바로 이제 고려 문벌 귀족사의 가장 고려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는 그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시기예요. 망가져가는 시기. 고려가 이제 문벌 귀족 때 있죠.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이 시스템이 이제 무신가,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를 갖다 거치면서 있죠. 금이 가고 망쳐지고 새롭게 개혁을 갖다 시도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3단계로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문벌 귀족기 가장 고려다운 시기를 갖다 처음 금을 내는 세력이 누구냐면 무신들이에요. 무신들이 이제 무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문벌 귀족 사회를 갖다 끝장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뻔해요. 그러니까 이 문벌 귀족들이 문신 계열이거든요. 이 문신 계열이 무신들을 갖다 홀대했던 거예요. 그 불만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무신들이 정변을 갖다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이 무신들이 이제 100년간 집권을 갖다 하게 됩니다. 무신 집권기 때 전반부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무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무신들끼리 집권해보겠다고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무신 집권기 후반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외부에서 아주 무서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몽골의 원나라 아시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건국했던 몽골이 이제 고려를 갖다 무신 집권기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신 집권기 후반부는 그 몽골에 이제 저항하는 분위기, 그게 바로 이제 무신 집권기 후반부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저항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몽골에 투항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그 투항 선언이 개경환도예요. 투항하는 동안에 강화도라는 섬에 숨어서 투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경 육지로 이제 올라갔다. 요게 바로 몽골한테 있죠. 우리가 이제 항복했음을 갖다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 집권기 끝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몽골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일명 원간섭기. 그리고 이제 이 원간섭기 때 고려를 갖다 주도했던 세력들은 뻔해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일까요? 원이랑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겠죠. 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친원 세력들이에요. 친원 세력들. 권문세족이라는 게 있죠. 친원 세력들이 고려의 주도권을 갖다 장악했던 네 번째 마디. 그리고 이제 이 권문세족들이 있죠. 착할 것 같아요? 못됐을 것 같아요? 친일파 착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이 권문세족들도 원이라는 강대국, 원이라는 외세를 등에 업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갖다 말아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얘들이 고려사에 금을 냈다면 했죠. 얘들은 고려를 갖다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 그 부패한 세력이 권문세족이라는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패한 문제 세력이 등장하다 보니까 있죠.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고려의 이제 개혁왕이 등장합니다. 고려의 개혁왕 공민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있죠. 왕들은 초기 왕들이 중요할까요? 중기 왕들이 중요할까요? 후기 왕들이 중요할까요? 어느 공부를 좀 해보신 분, 초기 왕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중기 왕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후기 왕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초기 왕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기 왕들이 한 일이 많아요. 나라의 시스템을 갖다 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업적들이 많아서 초기 왕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있죠. 중기나 후기에 있죠. 초기 왕들 못지않게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중요한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들은 어떤 자리를 잡고 있냐면 개혁왕들이에요. 개혁왕. 나라가 만들어진 지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나라의 폐단이 생기겠죠. 그 폐단들을 갖다 바로잡기 위한 개혁왕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려의 개혁왕이 바로 요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요 공민왕이 있죠. 고려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권문세족 시기에 있죠. 원나라가 이제 약해질 무렵 되면 반원개혁이라는 기치를 갖다 걸고 고려를 갖다 바로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민왕의 개혁이 결국에는 실패해요. 실패하면서 공민왕이 이제 시해당하게 됩니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완전 실패한 개혁은 아니에요. 왜?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죠. 개혁 세력, 신진사대부라는 개혁 세력 들어갔다 씨를 갖다 뿌려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민왕은 죽어도 있죠. 그 신진사대부들이 살아남게 돼요. 살아남아서 얘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고려 마지막 마디에 이 신진사대부들이 집권을 갖다 하게 됩니다. 집권을 하고 나서 얘들이 이제 고려를 갖다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를 갖다 기억을 얘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너무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술하면서 뭐 손가락 하나 좀 꼬매고 손가락 하나 사주고 이런다고 이제 치료가 될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있죠. 결국 고려를 갖다 뒤집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판을 새로 깔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이 결국에는 고려를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갖다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려에 있죠. 그 고려왕조 500년에 이제 5개 마디 고려왕조 500년을 주도했던 5개의 정치 세력입니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자, 이걸 갖다 우리 두 문자로 암기를 할 거예요. 두 문자로 암기를 해놓으면 지금은 크게 필요를 못 느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강론에 있지 않습니까? 강론에서 여러 경제, 사회, 문화사 있죠. 요런 지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요 두 문자들의 결합을 갖다 시켜갈 거예요.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동시에 정치사를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암기법이 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5글자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는 두 문자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6개인가 7개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단어는 충분히 여러분 암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호족의 호, 그 다음에 문벌귀족의 문, 그 다음에 무신의 무, 그 다음에 권문소족의 권,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신 해서 호문무권신이에요. 근데 좀 암기하기 쉬운 게 우리 문무권신하면 문신과 무신 중에 힘이 있는 있죠. 권신 들어갈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무권신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문무권신. 거기에다 이제 앞에 호자만 수식어가 하나 더 붙는다. 호문무권신에서 있죠. 고려의 주도 세력의 두 문자를 갖다 꼭 암기해 주십시오. 호문무권신. 요거는 이제 정치사보다도 있죠. 강론에서 더 자주 쓰게 됩니다. 문제 풀 때도 나중에 계속 호문무권신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암기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암기가 되긴 할 거예요. 대신 이제 너무 억지로 저거 쓸데없는 것 같아 하면서 거부하지는 마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문제로도 이렇게 형상화돼서 나온다니까요. 고려시대 집권한 세력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몇 번 정답입니까? 4번. 지금 공국 세력이 빠졌죠. 호족을 비롯한 공국 세력 1000마디가 빠지고 그 다음에 문무권신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문지화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제 5마디를 갖다 구별한 다음에 고려 이제 정치사 그리고 이제 강론들을 갖다가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틀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마디가 이제 호족주도기죠. 호족주도기. 호족주도기는 제가 틀을 갖다 다시 그 내부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호족주도기 안에 3명의 왕이 주인공이에요. 이상한 잡다한 이상한 왕들도 있어요. 뭐 해종, 정종, 뭐 경종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스트라급이고 있죠. 주인공은 3명이 있어요. 태광성. 큰 빛을 내는 뭐 별 해서 태광성. 고려 초에 아주 빛나는 큰 별이 3개 있었다. 태광성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태조, 그 다음에 광종, 성종 3명이 이제 고려 초 있죠. 호족주도기의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주도기에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되냐면 3명을 경쟁시키는 문제들이 주류예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이제 태조. 태조는 그 왕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삼국 시대 때 구경했던 왕건. 자, 이 왕건의 캐릭터가 뭐였어요? 별명 뭐였어? 오지랖 킹. 성격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죠. 그 좋은 성격이 나중에 통일 위에 어디 갔을까요? 계속 유지될까요? 계속 유지돼요. 사람 성격 잘 안 변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이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성격으로 이제 대내 정책을 갖다 어떻게 펼치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의 정책,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 구별할 건데 먼저 대내 정책 볼게요. 대내 정책 중에서 먼저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이제 건국 세력인 호족들에 대해서 왕건이 어떻게 됐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은 기본적으로 끌어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왕건의 호족들에 대한 기본 정책은 있죠. 유화책이요. 아주 부드럽게 호족들과 친하게 잘 지내려는 있죠. 이런 정책들을 갖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결혼 정책, 정략 결혼. 왕건이 호족들을 갖다 끌어안기 위해서 호족들과 사돈관계를 갖다 맺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 몇 번 정도? 정식 왕비가 35명 정도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정식 왕자가 또 30명이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분명히 내가 왕건 입장에서요. 분명히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호족이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호족 집안에 딸이 없어. 딸이 없어. 정략 결혼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사성을 하는 거예요. 사성. 여러분 하사하다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사자가 나눠주다 이런 하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성을 나눠주는 거예요. 왕시성을 나눠줘가지고 친척이 돼버리는 거예요. 친척 먹는 거. 그게 왕시성 하사. 정략결혼이라든지 왕시성 사성을 통해 가지고 친척으로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역분조는 뭐냐면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야, 내가 너네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땅 좀 나눠줄게. 나랑 친하게 지내자. 서로 믿고. 그러면서 이 땅을 나눠주는 게 역분전. 이게 역분전은 기본적으로 공신전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통일에 기여했던,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던 사람들한테 땅을 갖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단순히 공신전이 아니라 있죠. 실제로 후삼국 통일에 공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줬어요. 뭐라고 나눠주냐면, 야, 네 인품이 훌륭하니까, 네 인품이 훌륭하니까 내가 땅 나눠줄게. 무슨 말이냐면, 왕건이 걔를 갖다 결국에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야, 너는 인품이 훌륭하니까 내가 땅 나눠줄게. 나랑 친하게 잘 지내자 하면서 이제 나눠주는 게 역분전. 공신전, 공과 인품을 갖다 고려해서 나눠줬던 땅, 왕건의 이제 역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왕건이 호족들을 갖다 품기 위한 정책이었죠. 근데 왕건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년이 갈 나라를 갖다 건국했던 건국왕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평민. 그러니까 원래 왕족이 아닌 상태에서 이 대단한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호족들한테 무조건 오냐 한 것만은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무조건 오냐 하면서 이렇게 대하면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성격도 삐뚤어지게 돼요. 왕건이 이제 얘들을 갖다 견제시키는 정책도 같이 발전시킨 거예요. 유아책과 견제책. 왕건이 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 제도가 사신간 제도와 기인제도. 일명 있죠. 왕건의 사기예요. 왕건의 사기. 왕건이 겉으로는 호족들한테 엄청 잘해주는 척했죠. 근데 뒤로는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호족들을 견제하는 두 개의 제도를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왕건의 사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이제 사신간 제도 보겠습니다. 사신간 제도는 있죠. 지금 부호장 이하 향리 임명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향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족 세력들이 있죠. 호족 세력들이, 지방 세력들이 나중에 고려 건국된 이후에는 점차 이제 향리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향리. 그리고 이제 그 향리 중에서 최상위 향리를 뺀이 있죠. 그 두 번째 층 향리부터 전부 사신관들이 임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권한을 주는 대신에 대가로서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무슨 말이냐면 사신가는 우리 가족에서 보면 있죠. 큰언니나 큰오빠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여행을 갔죠. 돌아왔어요. 집이 엉망이고 집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구부터 혼내는 거예요? 큰언니, 큰오빠부터 혼내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신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사신간은 원래는 지방 세력이었어요. 지방 세력 중에 제일 힘 있는 애를 갖다가 있죠. 얘를 갖다가 중앙으로 불러올려서 중앙기족화 시킨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지방 세력들을 갖다 통제하도록 임무를 갖다 줬던 애들. 그게 사신간이에요. 사신간. 그래서 지방 세력들을 갖다 임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주고 있죠. 동시에 얘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갖다 지도록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신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인제도는 더 쉽습니다. 기인제도는 쉽게 얘기하면 인질제도, 인질제도. 여러분 신라의 상수리제도 기억나시죠? 자식들을 인질로 잡는 제도.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똑같은 제도예요. 이름만 다릅니다. 기인제도. 자, 이런 식으로 왕건이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렇게 해서 왕건의 이제 대내 정책, 호족에 대한 정책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왕건의 호족에 대한 정책을 보면 견제책도 있긴 하지만 호족들을 갖다 끌어안는, 살려두고 끌어안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왕건이 살았을 때는 왕건이 워낙 오지랖이 넓고 워낙 인품이 훌륭하다 보니까 이 호족들을 다 끌어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건이 계속 살 수는 없죠. 왕건 죽고 나면 이제 왕건이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35명이요 넘어. 그 다음에 그 아들과 연결된 외갓집들이 있죠. 전부 빵빵한 집안이에요. 전부 다 욕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건이 죽을 때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지랖을 갖다 부리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훈요십조라는 글을 갖다 남겨가지고 있죠. 야, 너네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 하면서 글을 남기고,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 정계랑 계백요소라는 글을 갖다 또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훈요십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정계 계백요소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훈요십조는 원문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왕건을 상징하는 사료로서, 태조를 상징하는 사료로서 빈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계 계백요소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우리 이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왕건의 마지막 오지랖, 훈요 10조, 후손들에게 남긴, 후대 왕들에게 남긴 글이죠. 자, 다음에 이제 왕건에 있죠. 대내 정책 중 백성들, 민생을 위한 정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방향부터 잡아보죠. 왕건, 백성들한테 잘해줬을까요? 못해줬을까요? 꿀하늘 하고 있겠죠. 잘해줬겠죠. 백성들을 챙기는 정책을 두 개 펼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있죠. 치민 유도라고 해서 세금을 갖다 10분의 1로 제한하는 제도예요. 전근대 원래 이상적인 세금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졌던 거예요. 안 지켜져서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이게 왕건이 이 백성들 불쌍하다고 야 내가 새롭게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10분의 1 철저히 지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치민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10분의 1은 왕건 아니라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치민유도는 왕건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치민유도. 치민유도가 백성들 할 때, 취할 때, 취하다. 그 다음에 백성, 민, 그 다음에 유도, 적당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취할 때 적당히 거두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 적당히가 얼마? 10분의 1. 치민유도. 그 다음에 여러분 구율제도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구율제도 언제 안 봤어요? 진대법 봤죠? 진대법이랑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왕건이 실시했던 구율제도. 그게 흑창. 구율제도 은근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왕권 강화이기 때문에. 예, 간접적으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험에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개성 북한에서 발견됐어요.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이거 막 최근에 사진으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왕건의 국내 정책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 보겠습니다. 자, 왕건이 되게 순둥순둥해가지고 대외 정책도 되게 순둥순둥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의외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대외 정책은 있죠. 아주 강한 자주성을 갖다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주 강한 자주성을 보여주면서 연호도 쓰고 있죠. 연호 썼단 말은 황제 코스프레예요. 천수라는 연호도 쓰고 그 다음에 황색포. 와 진짜 황제 코스프레 제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있죠. 자, 우리 망할 때 중국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혼란기인 거예요. 중국 혼란기. 중국 혼란기로 조그만 나라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나도 황제, 나도 황제, 니도 황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건도 나도 황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북쪽에 이제 5대와 자주적인 외교를 하면서 있죠. 황제 코스프레를 하였다. 천수라는 연호를 썼고 황색포로 갖다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북쪽에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있죠. 충분히 우리 올라갈 만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왕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외적으로 북진 정책을 갖다 표방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 왕건의 북진 정책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 뭐냐면 서경 중시예요. 서경 중시. 서경이 어디냐면 고려의 진짜 수도 어디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도 개경이죠. 개경. 자, 개경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개성공단 들어보셨죠? 개성공단. 우리 서울 그 다음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개경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서경은 어디냐면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에요. 평양. 요게요. 이 서경을 갖다가 왕건이 중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있죠. 서경이 개경보다 북쪽에 있어요. 북쪽.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고 동시에 고구려의 수도예요. 고구려의 수도.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인 서경 북쪽에 있는 평양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진하겠다 하는 의사를 갖다 보여줬던 게 바로 서경 중시 정책이에요. 그래서 서경을 갖다가 크게 키우기 위해서 있죠. 3인 정책.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사시키다. 이사할 때 사자 백성민자예요. 백성들을 갖다 이사시켜서 서경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제도. 분사제도는 복사제도랑 똑같아요. 복사제도. 원래는 국가의 수도인 개성에 있어야 될 중요한 중앙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들을 갖다 서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있죠. 복사해가지고 서경에다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컨트롤 C에서 V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사제도, 분사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서경을 갖다 키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해세자 대광현을 갖다 받아들이고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발해도 결국에는 고구려 개성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해 망한 마지막 왕족들을 갖다 지가 받아들여가지고 있죠. 고구려 옛 땅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명분을 갖다 차지하는 거예요. 명분은. 옛 땅을 갖다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번 보세요. 4번은 지금 만부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발해를 멸망하게 했던 애들이 거란, 요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왕건이 북쪽으로 진출하려면 당시 북쪽을 갖다 차지하고 있던 애들이 거란족 애들이에요. 거란족 애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족 애들이랑은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왕건이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거란을 갖다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왕건은 어지간해서는 외부 세력도 그 다음에 내부 세력도 전부 끌어안는 생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거란을 갖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 거란을 배척했던 사건이 만부교 사건이라는 사건이에요. 거란은 당대에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 거란 애들이 왕건 보고 있죠. 낙타를 갖다가 30마리인가 이렇게 선물해줘요. 낙타 되게 당대에는 귀한 동물이었어요. 이 귀한 동물을 갖다가 왕건한테 선물해줬는데 왕건이 있죠. 그 낙타를 갖다가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서 말려 죽인 사건이에요. 거란을 갖다가 배척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요 만부교 사건을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왕건에 있죠. 거란만 배처가 있다. 거란만 배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부교 사건을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왕건은 이렇게 나름대로 일관되게 있죠. 서경중시, 발해, 세자, 우대, 그리고 만부교 사건통을 통해 가지고 북진 정책을 갖다 추진해 가지고 결국 어느 정도는 성과를 갖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토 확장이에요. 영토 확장.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제가 북쪽에 있는 강 4개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4개. 그 강 중에 여기 평양에 있는 대동강, 그 다음에 백두산 아래에 있는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사이에 있는 청천강이 있다고 했죠. 요 청천강까지 국경선을 갖다 확대하게 되는 게 왕건 때예요. 영웅 많은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은 모두 시작 때는 있죠. 강이라든지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청천강을 암기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태조의 그 중요하던 훈요 10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부분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이제 훈요 10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조 보세요. 후세 간신들이 사원을 빼앗고 경영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1, 2조가 이제 결합됩니다. 2조, 지금의 사원은 도선의 역에 따라 세운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세워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라. 사원이라는 게 절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건이 이렇게 사원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이유는 이게 불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사원을 갖다 이렇게 중시하고 빼앗지 못하게 하려 이렇게 해놨기도 한데, 또 하나 이제 이 왕건이 사원을 갖다 중시했던 이유가 개경이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수도. 개경이라는 도시가 원래 풍수적으로 좀 약점이 있었대요.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국초에 왕건이 그 비보사찰이라고 해가지고 이 풍수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있죠. 절들을 갖다 몇 개 지은 거예요. 그 사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원들을 갖다 왕건에 있죠. 이미 도선해요. 요게 풍수지리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서에 따라 세워졌으니까 이거 함부로 더 이상 세우지도 말고 있죠. 헐지도 말고 신하들이 빼앗지도 못하게 해라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구도로 지어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 3번은 왕위 계승은 맏아들이 함이 원칙이나 불초한 경우 덕망이 있는 자가 대통을 잇게 하라. 아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 거기에 대한 이제 여지를 갖다 남겨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있죠. 왕건이 고려의 기본적인 외교 방향성을 갖다 짚어주고 있어요. 당은 있죠. 중국의 정통왕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정통왕조의 풍속은 있죠. 숭상에 왔으나 반드시 당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이 말은 있죠. 중국의 제도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거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모든 것을 당 거를 중국 정통왕조 거를 받아들여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이제 고려의 기본 외교 방침이 돼가지고 고려는 있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중국 정통왕조의 제도들을 갖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근데 사적인 영역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개인의 영역이라든지 생활과 같은 영역에서는 중국 제도를 안 쓰고 그냥 우리 걸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라, 배척해라,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 노선도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서경은 길지임으로 중시해라. 서경을 갖다가 왕건이 중시했던 이유가 여기가 풍수적으로 이제 길지예요, 길지. 그 중시해서 이제 한 번씩 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등의 팔간에, 요거 전부 불교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순불 정책과 관련되어 있어요. 연등의 팔간을 중시해라. 그 다음에 7번은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원 받아들이고 참소 멀리하고 백성의 부세를 가볍, 상벌을 공평히 한다. 왕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요. 녹봉 공정 병조를 악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8조랑 10조인데 8조는 이거는 원래는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차연, 이남, 공주강 이외의 지역을 등용하지 말라. 특정 지역을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있지 않습니까? 후백제 지역이에요. 지금의 전라도, 넓게 보면 충청도 일대요. 이 지역으로 갖다가 지역을 차별하는 있죠. 얘기를 왕건이 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시험에 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전라도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대사에서 많은 차별을 갖다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왕건이 전라도 일대를 갖다 차별하는 듯한 말을 갖다가 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전라도 차별한 건 역사적 전통이었나 보다. 고려 때부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는 있죠. 전라도 차별 없었어요. 이성계가 전주희 씨예요. 전주희 씨. 전라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차별 없었고 오히려 이제 평안도 일대가 많이 차별을 갖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특이한 특별 지역을 갖다 차별하는 이런 문구가 되게 좀 예민한 문구이기 때문에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해경에서 한번 나왔어요. 원래 좀 역사의식이 제대로 박힌 교수님들은 이런 거 문제 안 냅니다. 예, 학생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해경에서 최근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왕건의 훈요 10조 선지로서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조는 왜 중요하냐면 널리 경사를 고을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해놨는데 경사가 뭐냐면 경이 유교경전이에요. 유교경전. 그 다음에 사가 유학자들이 주로 쓰는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학을 중시하라 하는 얘기예요. 유학과 관련된 문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훈요 10조는 여러분 완벽하게 있죠. 여러분 이게 익숙하게 별로 길지도 않은 거예요. 사료치고는. 요거는 이제 익숙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왕건의 이제 노선들 이런 거 파악하고 동시에 이 사료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서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신간제도 딱 읽어보시면 아 이거 사신간제도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제도를 제정한 왕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합대 뭐 쭉쭉쭉 나오고 있죠. 행실의 성화, 그 다음에 공로의 대소. 이게 이제 인품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공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백성들이 한다. 그 공국 공신에게 나눠줬던 역분전. 왕으로 치면 누구입니까? 태조가 돼버리죠. 태조 왕건. 그러면 이제 왕건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안 배웠어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광덕준품 안 배웠어요. 3번 맞아야 돼요, 3번. 3번은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전반부 맞아야 돼요. 북진정책 추진 서경중시 맞죠? 그 다음에 후반부 압록강까지 영토를 넓혔다. 어때요? 틀렸죠? 무슨 강? 청천강. 강은 실제로 틀어서 오답을 구성해요. 근데 영흥만 바다는 안 틀어요. 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번 맞아요, 틀려요. 정주희씨, 충주유씨 등 유력한 지방 호족들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면 감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정주희씨, 충주씨가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30개가 넘는 30개가 넘는 가문들이랑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 가문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유력한 지방 회족들과 정략적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태광성을 비교해서 문제가 구성되게 되는데 있죠. 우리가 아직 광성에 대해서 전혀 안 배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불안전한 지식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불안전한 지식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지식, 기본적인 상식을 갖다 바탕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왕권까지만 들어가고 있죠. 내일 광종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이 35명에 달하는 아들을 놔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있죠. 왕건이 왕위를 갖다 계승했던 인물이 첫째 아들 해종인데 문제가 뭐냐면 해종 보통 이제 왕자들 옆에 힘센 외가집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해종은 외가집이 없었어요. 원래 해종 외가집도 되게 빵빵한 집안이었어요. 나주 금성전투 기억나십니까? 나주 금성전투. 해종 외가집이 원래는 이 나주 일대 유력한 호족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주 일대 유력한 호족인 해종 외가집이 도와줘서 왕건이 이 나주 일대를 갖다가 나주 금성전투를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종의 외가집이 왕건을 갖다 도와줘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복수를 갖다 당하냐면 후백제 있죠. 견훤한테 복수를 갖다 당해가지고 해종의 외가집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해종은 외가집이 없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가가 없는 있죠. 도와줄 세력이 없는 해종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미의 경쟁자, 빵빵한 왕자들, 그리고 결합해 있는 외가집들, 유력한 경쟁자들은 전부 힘센 외가집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외가집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건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해종 외갓집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건은 해종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네 외갓집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큰아들을 갖다 왕까지 안 시켜주면 얼마나 그 집안이 섭섭해하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해종을 왕으로 시켜줬는데 이게 의리는 있었지만 현명하지는 못한 선택이겠죠. 그래가지고 해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들과 그 외갓집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시달림 당하다가 이제 일찍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가지고 있죠. 해종의 아들이 원래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제거되고 있죠. 정종이라는 해종의 이제 동생, 이복 동생, 다른 가문의 동생이 이제 왕위를 갖다 장악하게 됩니다. 정종 집안은 엄청 빵빵한 집안이에요. 근데 정종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짓고 나고 나면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시달림을 갖다 당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달림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서경으로 천도, 서경 쪽에 진해 세력 기반이 강했던 거예요. 서경으로 천도로 갖다 시도했는데 그게 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종도 결국에는 호족들한테 시달리다가 있죠. 일찍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정종은 그나마 그래도 2개의 업적을 갖다 남기게 돼요. 그 2개의 업적과 관련된 게 둘 다 광자랑 연결이 돼요. 광자, 광군사. 자, 거란의 침입을 대비해서 군사를 갖다 설치했던 거예요. 광군 혹은 광군사라고 부릅니다. 명분은 거란 침입 대비인데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경쟁 세력들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권을 갖다 잡기 위해서 이런 군사를 갖다 육성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보는 뭐냐면 있죠. 장학재단이에요. 승려들을 위한 장학재단. 고려에서는 불교가 영향력이 강한 사회예요. 그래서 유력한 승려들을 갖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려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광학보입니다. 광군사와 광학보. 자, 요거 연결해서 암기하는 방법은 있죠. 정종이 있죠. 호족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너무 시달림을 받아서 이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펑펑 우는데 펑펑 우는 거를 갖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광우럭다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관광우럭다 이렇게. 펑펑이랑 뭐 관광이랑 좀 이게 모양이 비슷한가 봐요. 팡팡 울었다 해가지고 관광우럭다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종이 관광 우니까 있지 않습니까? 정종 죽고 나서 정종의 동생이 있죠. 광종이라는 애가 등장하는 거예요. 일명 광광광 시리즈입니다. 정종이 호족들한테 맞고 관광 울다가 죽어버리니까 친동생이에요. 정종의 친동생. 광종이 등장해가지고 있죠. 힘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호족들 피를 갖다 엄청나게 보는 시기가 이제 열리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호족주독의 2번째 주인공 태광성 중 광종이라는 왕이 나올 겁니다. 요 내용은 이제 우리 다음에 있죠. 내일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종, 정종이라는 거쳐가는 태조 이제 2명의 아들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